암 환자분들도 사실 암이 걸리기 5년 전, 3년 전 이럴 때 굉장히 큰 받았다, 장기간. 그래서 주로 환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강력한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 그럼 당연히 또 재발될 가능성이 높죠. 원장님이 암 진료를 지금 얼마나 하셨죠? 이제 12년 차죠. 되게 많은 환자분들 진료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료를 보시면서 뭔가 환자분들이 약간 본인들의 어떤 스토리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암이 되게 생활이나 어떤 상황 이런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사별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별한 지 2년 내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별이라는 스트레스가 몸에 엄청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암도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 암 환자분들도 사실 암이 걸리기 5년 전, 3년 전 이럴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장기간. 여기 장기간이라고 하면 3개월 이상.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과로 불면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주로 환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혹은 어떤 교사분은 박부영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소송을 2년을 하고 있다든지, 또 이제 젊은 암 환자 중에 그런 환자도 있었는데 가족을 돌봐야 돼서 회사를 3개를 한 거예요. 낮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밤에는 또 술집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잠을 얼마 못 자죠. 몸은 얼마나 과로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과로 불면이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많더라. 그게 제 경험이에요. 들어보니까 거의 다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가 실제로 이 암 발병과 관련이 좀 깊나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 이제 머리 쪽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건 우리 몸에 구석기 때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그게 뭐냐면 사자가 쫓아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자가 저기서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가야 되니까 다리에다 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을 막 만들어가지고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온몸에 혈관을 다 좁혀요. 그래서 혈관을 좁혀서 뭐 하냐, 심장으로 일단 다 혈액을 모는 거죠. 심장으로 혈액을 몰아서 얘가 다리로 쏴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구석기 이래로 우리한테는 장착이 이미 돼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자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 발생해도 이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다행히 사자가 내 친구 한 명 잡아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살았다 이러면서 혈액이 안 갔는데, 유방이나 이런 부위로는 안 갔는데, 위나 이런 부위로는. 근데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 확 쉬면은 다시 혈액이 글로 가겠죠. 그러면 그쪽에는 세포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사자가 안 간다는 거죠. 문제가 남편이 사자고, 속썩이는 아들이 사자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사자고, 또 사람만 사자인 게 아니라 직장도 사자죠.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나 일이나 직장이나 사람, 이게 다 사자인데 이 사자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심장으로 혈액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사자를 잘 다뤄야 돼요. 현대인이 암에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 그런 사자들을 잘 피해 다니거나,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나 잠깐만 쉬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한 2박 3일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으로 몰렸던 혈액이 풀릴 거 아니에요. 바다 보고 막 갈매기 소리 듣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스트레스 과로 불면을 오래 하니까 여기 있는 세포들이 어느 순간 산소가 안 들어와, 영양분도 안 들어요. 그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가 변하는 게, 그게 초기 암이에요. 실제로 노벨상 받은 바르브루크의 연구에 의하면 산소가 원래 100% 들어오다가 3분의 2 정도 떨어지는 거죠. 한 67% 떨어지면 그때부터 얘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가. 근데 그 생활이 지속됐다, 3개월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장님이 임상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치료 외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공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현대인들한테.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족 생활도 하죠, 회사 생활도 하죠, 학교 생활도 하죠. 그런 생활들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수술 항암 방사를 하고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길 다시 돌아가. 근데 관리를 못해. 그럼 당연히 또 재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뭐 부서를 옮기거나 뭐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관계를 좀 달리하거나,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과로 불면을 전체를 잘 관리하는 게 재발 관리에 또는 예후 관리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뭐 상황이라던가 성향이라는 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남편이 스트레스 준다 해서 무조건 뭐 이혼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현실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성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약간 지저분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칼각을 안 맞추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MBTI에서 그게 J타입, P타입이 나뉘는 거잖아요. J타입은 굉장히 깔끔하고 계획적이고 미리미리 다 해야 되고, P타입들은 뭐 그냥 즉흥적이고 뭐 여행도 그냥 가다가 맛있는 데 들어가지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실은 주로 이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50대나 6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신 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터놓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해본다든지 관계에서의 변화를 좀 줘볼 필요는 있죠, 실제로. 그리고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별거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변화죠, 그게.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하면 부서를 옮긴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야 될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왜 이번에 암에 걸렸을까, 그거를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죠.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재발이 안 되려면 다시 그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공간으로 갔을 때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딱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과로 불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픈 몸으로 또 가서 가정 일도 가사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과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술암 방사 마치면 몸이 그냥 정상으로 바로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술암 방사 마친 분들이 암 걸리기 전에 면역으로 돌아가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면역이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수술도 굉장히 강력한 치료고 항암이나 방사선도 굉장히 강력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나 이런 거에 뭐 개수도 줄어들고 활성도 줄어들고 면역계가 막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암 방사 끝나고 나서 집안일을 해보면 알거든요. 집안일을 해보시면 혹은 운동을 해보시면 내 체력이 이렇게 안 됐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빨리 내가 회복하고 싶어서 막 운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많이 떨어지는 분은 3분의 1까지 떨어져요. 원래 체력에, 원래 면역력에. 어떤 분은 2분의 1 정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동도 욕심내가지고 막 빨리 회복하고 싶다고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과로 불면을 이 절반이나 3분의 1부터 서서히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는 기간을 1년 정도 혹은 1년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를 그렇게 가져야 정상적인 몸으로 바뀐다는 게 논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력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바람 환경에서 바람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바람 환경에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이 스트레스 과로 불면에 내가 벗어날지 관리를 할지 이런 거를 좀 깊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어떤 뭐 심리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무조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심리 치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마음과 몸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엉망이 돼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너 이번 성적 왜 그래요? 바로 체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스트레스라는 건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 몸이 편안해져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원래 위가 안 좋은 분들이 위장이 예민하고 그 신경이 뇌로 다 간다는 게 최근에 또 밝혀졌죠. 그러니까는 마른 사람들이 약간 예민한 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심리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 명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태극권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신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심신요법을 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또 회복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이게 몸만 신경 쓴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적인 거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더 써야죠. 공부도 하고. 심리치료 이외에도 뭔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 망가진 몸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거는 운동도 그런 거예요. 운동도. 왜냐하면은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심장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막 압박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다리로 혈액이 가겠어요? 안 가지. 그 다 여기에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여기, 그러니까 어깨도 뻐근하고 모든 혈액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상태고 신경도 많이 쓰니까 그거를 저녁 때 달리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심장에 몰렸던 혈액들이 다 풀릴 거 아니에요. 다시 풀리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운동도 있는 거고 뭐 요가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춤도 있죠. 춤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림 치료를 많이 했죠, 사실은. 그리고 참선하는 것도 앉아서 많이 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조금 더 하체를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자동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좌식 생활을 지금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다 여기로 몰리는 거죠. 온 혈액이나 신경이 다 여기로 몰리는 거고. 그래서 하체를 더 많이 쓰는 운동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하는 것보다는 걸으면서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달리기 하면서 하든지 그런 요법들이 더 필요하죠. 현대인들한테는 하체 운동과 결합된 것들. 그러니까 춤도 되게 좋은 거고 달리기, 요즘 달리기 많이 하잖아요. 러닝 많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죠. 과하지만 않으면. 막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도 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 뭐 꼭 러닝한다고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하체 운동과 결합된 어떤 태극권도 마찬가지인데 태극권도 그냥 서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발을 띄워보면 엄청나게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발을 띄워가지고 움직임까지 하면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태극을 잘 모르지만 이제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운동과 결합된 심신 치료 이런 거는 굉장히 권할만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시는 좀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생각도 계속 해야 되고 몸도 계속 거기에 매여 있고 하니까 일단은 여행이에요. 여행이나 휴가가 필수예요. 필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를 해요. 그러면 안방 끝나고 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안방 끝났는데 안 쉬는 사람도 있어요. 안방 끝나고 작은 방도 하고 거실도 하고 다 끝나야 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과로를 하게 돼요. 끝날 때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일을 끊어서 해라. 아니 요거 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요거 하고 좀 쉬었다가 하면 되지. 그걸 끝날 때까지 막 한 대여섯 개를 그냥 몰아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뻗어요. 과로를 했으니까. 그동안의 몸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여섯 시간이 아니라 며칠일 수도 있겠죠.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그래서 첫 번째는 여행이나 휴가를 가져라. 이 상황에서 무조건 벗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주의를 피해라. 중간중간에 좀 쉬어라. 운동을 하다가도 쉬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완벽주의자나 목표지향주의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중간중간에 쉬고. 쉬면서 좀 하면은 몸이 무리가 안 가잖아요. 근데 안 쉬고 계속 하니까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일 강조하죠. 휴식, 쉼, 여행. 그 다음에 완벽주의를 버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